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다 뒤에들 앉으셔갖고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여기 왜 뒤에들 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그 50 이런 클래스인가요? 플러스는 개인적으로는 3번째였어요. 근데 처음에 작년에 2번은 제가 영등포 그래갖고 여의도에서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 구로인가요? 남부 캠퍼스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작년에 하면서도 뜨야한 거가 이런 것도 있다 라는 생각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아마 첫 해에 강의하셨던 분 있잖아요. 강창희 대표님. 그리고 2번째인가 3번째 강창희 대표님은 제가 직접 모신 적은 없고요. 저는 그 3번째 정도 오셨던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아마 투자 이럴 때 유근성 대표님 오셨을 텐데요. 유근성 대표님은 제가 한 10년 정도 모셨죠. 그래서 그때의 인연으로 이런 걸 좀 하자,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분이 해갖고 강창희 대표님이 얘기해갖고 제가 이제 여기 엮여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대단한 거를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없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도 하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일하고 있는데 저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카페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제의 주요 업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보시면 저는 이제 대우증권 저도 이제 물론 대우증권 출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정보부장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은 이제 몇 권은 그냥 썼는데 주로 트렌드에 관한 책들 그리고 한국 주식도 있고 뭐 외국 주식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미국 뭐 이런 거 중국 이런 데 구분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좀 다양한 시각을 갖자라는 것에 저의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이제 딱 제목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매년 말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걸쳐서 트렌드에 관한 책을 쓰는데 트렌드에 관한 책은 워낙 많고 어떻게 젊은 친구들 많이 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약간 재테크 쪽으로 좀 많은데 그래서 트렌드라면 주식 투자가 보인다가 이제 작년 말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 나는 주식 하면 대부분 한국 관련된 걸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외국 거가 뭐 한 70%, 60% 그리고 한국계 한 30, 40% 그리고 뭐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펀드, ETF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이런 것들 어떤 전공이 좋은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들을 제가 한 2번 정도 책을 썼고요. 뭐 미국 관련 책 중에서는 뭐 어찌 보면 제일 많이 팔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는 2016년에 나왔는데 그건 이제 절판까지 깨서 완전히 끝나고 사지 못하고 작년 말에 이제 작년 말에 써갖고 올해 2월에 나온 거 이제 새 책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쉽게 생각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갖고 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너무 잘 안 보시면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뒤에 앉으셔갖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기 불 꺼도 될까요, 여기요? 앞에 그거 보셔도 돼요?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다 보이세요? 여기 다 보이세요? 예, 그럼 상관없는데요.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 하면 아까 이제 되게 선생님도 사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주식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99%는 올인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으로 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약간 잘못됐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좋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여기 대한민국 분 아닌 분 계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무슨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여기 거소증으로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뭐 생활이 다 가능하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최고고 대한민국 정말 성장성이 좋고 대한민국 정말 최고고 이제 정말 안전하고 뭐 다 될 것 같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은 좀 분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본은 뭐냐면 우리 한국 주식 안 해보시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주식 잘 안 해보시면 한국 주식이요. 네, 그럼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한국 주식에서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는 다들 아시는 회사, 애들도 아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이거 엄청난 큰 회사죠. 두 번째로 큰 회사는 지금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100이란 걸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돈을 들어간 거 1분기에 100을 벌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분기, 작년 1, 2, 3월 대비 올해 1, 2, 3월은 대한민국이 이익이 10%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 100을 벌었으면 올해 110을 벌었단 말이죠. 그럼 그 110을 벌었는데 110 중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이익에 전체 이익 중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2,000개 회사가 있거든요. 2,000개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얼마나 벌었다고 얼마나 그 중에서 80%? 80%는 진짜 심하죠. 약간 심한데요. 예? 50% 거의 맞추셨어요. 정확히 보면 46%로 벌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특히 작년에는 32% 벌었네요. 1분기. 근데 올해는 더 많이 집중도가 커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빼놓으면 14% 이익이 감소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올해 1분기에. 그만큼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뭐건 간에 직장을 구하건 지금보다 좀 더 잘 사는 쪽에 가고자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부동산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좋은 쪽에 투자를 하고 싶고 본인이 아니라 본인분 자제분들, 본인분 조카분, 본인분 손자분 정도까지는 일하시는 분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그 자제분 손자들이 더 좋은 직장 가기 원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 직장.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면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할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우리 아빠도 주식하다 망했는데 나 주식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 틀렸다 맞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근데 제가 냉정히 보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런 원칙적인 생각을 별로 잘 안 하고 살았어요. 이 회사가 과연 돈을 더 잘 벌까? 안 벌까를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보다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거의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미국 기업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베트남 기업 많이 떨어졌다, 올랐다. 중국 기업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하지. 그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가 이익이 많이 늘어나냐, 줄어드냐를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전 좀 이상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베트남이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50년 정도 되면, 지금부터 2016년부터 2050년까지 되면 제일 성장성이 높은 나라, 연평균 높은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인도,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런 데가 막 포함돼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 파키스탄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지금이 아니라 2050년까지 보니까 분명히 그런 만도 하죠. 그래서 이게 엄청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시장에서 과연 정말 그렇게 시장이 경제 성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겠느냐는 그것도 약간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앞서 삼성전자 얘기했고 SK하이닉스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론으로 들어가면 본인은커녕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이 손녀들, 딸 이런 친구들이 그 회사에 갔으면 하는 회사를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많이 떨어진 걸 사고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아니면 누구 엄마가 사보라는 걸 사요. 쉽게 얘기해서 듣보잡을 사죠. 듣보잡. 그리고 또 물어보죠. 친구들한테.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저랑 이제 같이 한 1시간 반, 2시간 하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주식, 어떤 채권, 어떤 펀드, 어떤 부동산 하든 간에 딱 하나만 생각하자. 뭐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만한 것을 투자하자. 지금보다 더 도와줄 만한 거. 그리고 하나를 딱 찍을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분산 투자를 하자. 분산을 하자. 이게 오늘의 저의 메인 주제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SK하이닉스가 중요하듯이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거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선생님들. 전 세계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시가총액을 딱 나눠보면 한국은 1.77%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까지 보면 1.9% 정도 올랐대요. 근데 여하튼 2%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비중은. 그런데 주식으로만 맞서만 그렇지만 부동산이면 다 빼놓고 주식만 본 겁니다. 1%예요. 프랑스가 3% 정도 되고요. 일본이 8% 정도 되고 미국이 5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분한테 뒤에 계신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있죠. 베트남은 0.0096%네요. 베트남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러시잖아요. 선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함된 이머징이라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신흥국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거기도 못 굽니다. 베트남은 신흥국에도 못 껴요. 베트남 뭐냐면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따로 있어요. 저 밑에 0.0096%, 0.0096%.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니까 그렇죠. 전체 코스피에서 보면 아주 시가총액 아주 조그만 거 있죠. 딱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분산 투자도 아니다. 분산 투자가 아닌 거죠. 아니 그거를 나쁘다는 게 저도 베트남 하라 그러지만 다 하고 나서 조금 해야 될 거죠. 그건 마치 우리나라 2,000개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빼놓고 저 잘 모르는 듣보잡하는 사람에 올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앞으로 모든 문제는 큰 그림에서 하나를 한두 개를 찍지 말고 좀 크게 분산 투자하자.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오늘 아까 보여드린 베트남 얘기인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 2017년 자료고요. PwC라는 곳에 프라이스 워터 앤 쿠퍼스라는 전 세계 가장 큰 회계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예측한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2050년까지 가장 시장 경제 활동이 커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들어가고요. 베트남이 GDP 기준을 32에서 20까지 올라가고 뭐 필리핀 이렇게 올라가고 나이지리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약간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딱 보이시죠? 2016년부터 2050년까지의 연평균 GDP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GDP 성장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아니라 2050년까지예요. 2050년.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저 똑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거든요. 성장률이 높거나 아니 성장률이 적더라도 배당을 잘 주면 되잖아요. 이익을 잘 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식당 사업을 하는데 식당에 계속 손님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좀 덜 오더라도 이익이 잘 나는 거죠. 비싼 음식을 다 소수만 상대하고 그러면 많이 배배다 돌려 수익이 나잖아요. 딱 그 개념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베트남이 1등 먹어요. IND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인도를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베트남, 인도, BGD는 방글라데시입니다. PAK는 파키스탄이에요. 필리핀이고 NGA가 나이지리아, 이집트, ID는 인도네시아, ZAF는 여기 안 이거고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콜롬비아, 멕시코, 차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만 10등 정도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2050년까지니까요. 멕시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란, 타일랜드, 브라질, 오스트리아, 폴란드, GBR, 영국이요. 러시아, 캐나다, 그 다음 코리아가 들어갑니다.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은 여태까지 성장률이 높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지만 PwC 보면
영국보다도 성장률 줄어드는 거예요. 영국보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럼 영국과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영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높고 캐나다보다도 낮아요. 캐나다보다도 수준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캐나다 가보신 분 많잖아요. 캐나다 그렇게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전체 GDP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보다 작거든요. 경제활동이 많은 나라 아닌데 그 나라보다도 경제성장률이 적게 나오고요. 미국보다 조금 위에 나오는 나라.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자체가 성장 매력이 크게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겠을 때 얘네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경제성장이 높으면 성장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저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다 열심히 하겠으나 경제성장이 높게 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막 한다라도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지금. 왜? 성장이 이렇게 좀 쉬운 구조가 아니죠. 어찌됐건 간에 일본이 25년 동안 고생하다 최근에 한 3, 4년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럼 다 겪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올해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마이너스 나잖아요. 경제활동은 16세부터 50세, 60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민주당 정부가 20년을 하건, 새누리가 신한국, 자유한국당 이런 데 50년 하더라도 똑같거든요. 쉽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보면 이런 수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면 주식이나 모든 거 똑같아요. 성장 아니면 배당을 줘야 되거든요, 배당. 근데 지금 배당률을 우리나라가 지금 또 상당히 OECD의 최저 수준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요. 물론 이제 매력적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업계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제가 입사한 날부터 여기까지 되는 게 저평가된 나라거든요, 대한민국. 그건 이제 북한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혹시라도 잘 되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머징 마켓이라는 한계, 신흥국의 한계.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딱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 주식 다 해보셨지만 해외 펀드 많이 해보셨겠지만 여기서 선진국, 지금 현재 미국이건 선진국이건 전작에 해외 주식 펀드를 갖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삼성 이런 거 말고, 중국이나 이런 거 말고 선진국에 대한 펀드를 갖고 계시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고, 두 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별로 안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거죠. 선진국은 선진국 때문에 힘들고, 대부분 여기서 또 물어보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펀드 갖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한 분, 두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펀드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진국으로 또 좀 약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GDP 대비 해외 집권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이건 다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덕분이에요. 개인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근데 냉정히 보면 이런 거죠. 지금 해외 펀드가 됐건, 해외 직접 주식이 됐건 뭐건 간에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지금 주가도 좋고 잘 나간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사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 시리즈를 엄청 사봤자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여기서 직접 슈퍼에서 사시는 분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 파니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외국 거가 개념 없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히 여성분들 보면 이제 별다방에 그렇게 간단 말이죠.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으나 지금 아메리카노가 4,200원 받거든요. 아메리카노 보통 작은 사이즈가. 그럼 이디야 이런 거가 2,600원인데 4,100원에도 불구하고 줄 서서만 드시잖아요. 그 아이폰 이런 거가 보면 보통 요번 거가 110만 원, 130만 원 하는데 물론 할부 사는 사람 있지만 천짜리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것들만 보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자동차도 보면 예전에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안 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0대 중에 15개가 수입차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파트에 세워진 차 요즘 보면 수입차가 더 많아 보이잖아요, 마크를. 그러니까 익숙하단 말이죠.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딱 주식을 잘 안 사는 거죠. 해외펀드를 잘 안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익숙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하라고 추천한 적도 없고. 뭐 이런 거가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요. 나빠서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금지됐던 적이 있었죠. 금지돼 있던 적이 있죠. 아마 여기 연배에 저보다 비슷한 분도 있고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외제품, 그때 외제라 그랬잖아요. 외제 쓰면 신고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잠 잘했어 이런 거 안 쓰면 했을 때고 그럴 때 뭐 표 쓰고 맨날 그런 글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95년 그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막 자동차 자유화 막 됐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입 시장 점유율이 무슨 4% 될 때 5%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제가 대우그룹 대우자동차 사장한테 직접 개박살나게 혼났어요. 우리나라 망할 소리야. 제가 직접 귀에 들었어요. 직접 회의하면서. 근데 지금 보면 어찌됐건 다 여전히 돈을 잘 벌면 못 벌고 아직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가를 떠나서. 근데 그런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영화 있죠, 영화. 영화 보면 또 우리나라 영화도 재밌다고 보는 분들 계시지만 요즘 최고로 지금 이슈된 영화가 뭐예요? 어벤져스잖아요, 어벤져스. 그래서 어벤져스 보신 분들 보세요. 아, 보셨어요? 어벤져스가 막 1000만 보잖아요, 막 지금 보면. 1000만이 보통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 보통 5천만 잡아왔자 5명 중에 1명이 보는 거잖아요. 어벤져스 한국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죠. 그게 정말 잘 될 것 같으면. 역설적으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좋고 SK하이닉스가 정말 좋다가들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자제분이 두 군데 다 취직에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어디 입사하겠어요? SK하이닉스 가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근데 딱 주식만 그걸 안 하죠. 그리고 관련주를 찾죠. 그렇지 않나요? 테마주를 찾죠. 테마주 예를 들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애플 있죠, 애플. 여기서 아이폰 쓰시는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폰 선생님 쓰시잖아요. 그 아이폰 쓰시는 분의 또 특징이 있어요.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연세가 나이 지긋한 데 보면 손을 잘 안 드셔요. 왜냐하면 잘 안 쓰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아이폰 누적 판매량이 한 1,800만 대 정도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친구들 있죠. 여자친구들, 젊은 친구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그런 친구들이 주식하면 또 뭘 사냐면 애플 관련주를 사고 앉았어요. 애플 관련주. 애플 사면 되는데. 네. 그런 거잖아요. 4차 산업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4차 산업. 4차 산업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정말 세상을 바꾸고 거기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로봇도 들어가고 뭐 통신도 들어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들 뭔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창조 경제가 지금은 4차 산업으로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성동구에 살거든요. 성동구에 사는데 그 왕진주 쪽에 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막 짓는 건물들 있잖아요. 새로 짓는 거 보니까 예전에 봤으면 그 자리가 분명히 4차 산업 홍보관 같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작년에 쑥 바뀌니까 그게 4차 산업 홍보관이 됐어요. 체험관이 됐어요. 지금 딱. 저는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똑같은 그림을 보고 아마 담장 공무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름만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절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반도체는 분명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겠지만 자율주행차 뭐 얘기하잖아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에서 한국에서 뭐 기억나는 회사 있나요?
참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키움이건 뭐 어딘가 HTS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지금 막 쳐보세요. 나중에 검색해서 4차 산업 관련주라고 하면 딱 쳐보세요. 제가 봤을 때 100개 이상 뜰 겁니다. 100개 이상. 네, 100개 이상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에 관심이 있다 없다 할 때 모르고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에 관심이 있다 했으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 됐건 4차 산업 관련 펀드들이 파는 것들이 있어요. 은행에, 증권회사에 가시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 증권회사나 대한민국 회사 파는 4차 산업 관련 펀드를 보면 거기 구성 종목 보면 한국 거가 1%도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실력도 좋다는 거를 다들 아는 거죠. 다만 HTS에는 넘쳐나죠.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근데 대부분이 듣보잡이죠. 듣보잡. 여러분들, 자제분들 거기에 간다 그러면 말릴 것들이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들 알고 많이들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어느 나라건 간에 그걸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펀드도 마찬가지, ETF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보시는 것이 그냥 한국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나이 상관없고, 성별 상관없고, 뭐 학력 상관없고, 경험 상관없고, 100만 원이 됐건, 1000만이 됐건, 1억이 됐건 간에 여기 뒤에 계시는 사모님은 예전에 제가 교보에서 강의한 걸 들으셨다는데 교보 빌딩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여기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보람이 있다면 딱 하나죠. 여태까지 두 분을 해보셨지만 안 해보신 분들의 입장에 있으면 단 1이라도 해외 펀드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다만 오늘 저한테 들으셨으면 첫 번째 펀드는 선진국으로 하세요. 선진국. 선진국부터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국가도 하는 거죠. 한국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외 펀드, 해외 주식을 중국, 베트남, 인도부터 한다? 전 좀 말리고 싶어요. 그거는 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좋은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률이 높지만 무조건 좋은 건 세상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나라가 경제 성장은 높지만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무조건 성장성도 좋고 안정성도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장성이 높으면 덜커덩덜커덩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 거. 안정성이 있으면 대신에 배당을 많이 주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대신에 그 식당을 계속 손님이 크게 확장하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베트남 좋지만 베트남, 중국, 우리나라보다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불안전하고 예를 들면 공산당 독재하는 국가고 아니면 아주 너무 저 후진국이 이런 거죠. 나이지리아 여기서 살고 싶은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별로 갈 마음도 없대요. 그렇지만 아마 언젠가 나이지리아 펀드 이런 거 팔면 살 분들 많을걸요. 은행원 증권 좋다고 얘기하면. 프론티어만. 왜냐하면 브라질에 많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브라질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세상에. 무조건 좋으면 그만큼 변동성이 있는 거죠. 중국? 우리나라보다 성장성이 훨씬 높다고 좀 보고 있지만 왜냐면 당연히 지금 2.5% 3%인데 중국 이번에 안 되더라도 6.8%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높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베트남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이버 있죠,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으로 보면 네이버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네이버가 정말 좋다고 매매할 수도 있고 카카오 좋다고 구매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딴 걸 하나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네이버를 왜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하고 카카오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약점이 하나 있죠. 이것들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좀 죄송하지만 그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철저한 한계는 한국에서 1등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특히 한국에서만 1등하는 거죠. 물론 네이버는 라인을 일본에서 하고 있고 일본을 많이 쓰고 있으나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카카오의 사용자가 지금도 훨씬 많이 늘어날까요? 저는 별로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늘어날 수 있죠. 오늘 처음으로 한국말을 쓰게 생각해서 오늘 처음으로 핸드폰을 받게 된 아주 4살짜리, 5살짜리 쓰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새로 카카오를 계좌를 더 만들고 과정을 더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저한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페이스북은 작년 6월 현재도 벌써 20억 이상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30억까지 늘어날 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그러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왓츠앱도 페이스북 건데요. 스냅챗,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이 설명을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이버 정말 좋은 회사고, 저는 그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보고 있지만, 네이버를 갖고 계시면 좀 계속 갖고 가시라지만 지금 더 산다 그러면 네이버보다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이버가 성장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성장? 물론 지금 당장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크게 늘어나는 사용자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신에 성장이 멈추면 배당 엄청 주면 되잖아요. 그죠? 배당을 많이 주면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더 늘어나고 중국 사람이 지금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위챗 같은 거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똑같은 어떤 메신저 회사, SNS에서 하면 뭘 사겠냐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좋죠. 그렇지만 저라면은 위챗을 만드는 회사, 페이스북에 관련된 회사, 그런 걸로 쓰는 걸 좀 사고 싶은 거죠. 인터파크 있죠, 인터파크. 이런 회사가 있단 말이죠. 인터파크 회사 제가 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알죠. 주가 몇 년째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지금 홈쇼핑을 많이 하고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엄청 많이 사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끼리 사잖아요.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물건을 쓰잖아요. 알리바바? 우리나라 사람도 알리바바 막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티몰 해갖고 막 매매하잖아요. 사잖아요.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성장이 많은 걸 사는 게 맞죠.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배당을 많이 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배당도 별로 주지 않으면 큰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개별 종목을 기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사?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스타디를 해보시건 증권회사나 그런 데 상의를 해보시면 그런 펀드도 있고요. 그런 ETF도 있어요. ETF도 있어요. 이런 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국내 주식 투자에서 수익에 만족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우 만족하는 분들은 여기 파란색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족하는 분들이 전체가 8.5% 정도 되고요. 매우 불만족이 11.3% 되고요. 불만족이 36.8% 되고 보통이 40.3%. 그러니까 보통에서 그저 그렇다면 50% 정도 되고 만족 못하시는 분 50%가 돼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는 보통 거 다른 나라보다 만족도가 모두 떨어져요. 왜냐하면 약간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기대감이라는 건 저는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뭐의 기대감의 변수 상대방은 그냥 금리거든요. 금리. 제가 오늘은 안 찾아봤는데 지난주에 뭘 작업하냐고 찾아봤더니요. 1년 정기예금 금리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축은행 모르겠고요. 신한은행 기준으로 보면 1.7% 줍니다. 지금. 1.7%. 1.7%도 거기다가 15.4%인가요? 미자소득세인가 낼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 1.7%하고 차티고 뽀티면 할 1.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5%에서 곱하기 2배, 3배? 5%는 엄청 만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원룸 같은 거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그냥 하나도 모르는데 한 5, 6%만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만은 뭐 대단하다고 20% 보려고 그러나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과 주식이
정답이 없지만 부동산 대비 주식의 장점도 있고 주식 대비 부동산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유동성이 있다 없다? 뭐 매매가 쉽다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정적인 수익이 된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에서 만족도는 그리 높진 않아요. 반대로요. 미국 주식 투자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여기가 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만족이 한 42% 나오고요. 매우 만족도 뭐 이 정도 나오고 뭐 등등 나오고 보통도 40.8% 나오는데 매우 불만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미국 시장이 좋았다. 아, 좋았으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좋을 때도 마찬가지, 나쁠 때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요. 해외 사례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 한 벌써 한 20분 정도 오셨는데요. 한 2분 빼놓고 여기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직접 주식 한번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직접 주식 한번 사보세요. 우선 미래에셋에 거래하신 분들 보면 저기 한 분 계시는데요.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별로 없거든요. 특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이거 안 해, 몰라 이런 분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왜 안 해봤냐니까 자료도 부족하고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50% 정도 이렇게 대답.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낯설고 경험이 없다 24%, 시차도 있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한 20% 되고요. 한국 주식도 어려운데 미국 주식이 어떻게 10% 정도 되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만 해야 되나 이런 분들. 근데 이렇게 대답하신 분 없었어요. 근데 재미나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없었다. 24%인데 이거는 요즘 별로 좀 그보다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의 고객들은 뭐 세미나 참석하라는 얘기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있지만 여튼 그런 거 되겠고요. 어떤 분은 말씀하셨는데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올라서 꽤 많아요. 41%.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최근에 보면 거의 다시 신고가 다시 가는 분위기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대 24%, 환전도 복잡하고 등등 기타 등등 7.5%. 여기에 다른 이유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 이거 말고 다른 또 이유 있다 하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미국 주식의 시장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죠. 시장에서 여기 보면 SEC 규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오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국은 뭔가 이상하면 이런 거죠.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뻥튀기를 했나 뭐 분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면 뭐 거기 교수가 제가 잘못 봤는 저는 그 직사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수가 거기 그쪽에 삼성에서 뭐 자문위원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딱딱 그런 거죠. 미국의 SEC, 미국 주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것은 SEC라는 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인데요. 엄청 타이트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소위 짬짬이라고 그러나요? 나쁜 표현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을 해서 통정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법정 용어로. 나쁜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하면 작전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불공정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간혹 있잖아요. 어찌됐건. 특히 어디 뭐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이 TV에서 진행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큰짓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진행하거나 어떤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웃기잖아요. 엄청나게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 무슨 뭐 램보기니를 타고 다니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러면 큰짓 뭐 몇 년 가잖아요 지금은. 근데 대한민국은요. 지금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지나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해놓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를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예전 같으면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데 요즘 웬만하면 7년 이상 받습니다. 그걸 통정하고 이런 작전하는 애들 7년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이상하게 나온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 7년 이상 받아요. 제가 아는 애들 7년 딱 살고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벌였다 그러면 보통 감형 없는 130년, 150년 받습니다. 미국은 툭 하면 감형 없는 말이 들어가요. 감형 없는 몇 년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인사이드 트레이딩이라는 건데요.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히 규제를 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뭐가 했다 그러면 뭐 일단 믿어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 엘리엇 자산운용이랑 하고 이번에 현대모비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뭐 지분 구조 개편하는 거 이번에 포기됐잖아요. 그 엘리엇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했는데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엘리엇 자산운용이요. 삼성전자한테 재작년에 요구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합병한 다음에 얘기인데요. 요구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요구한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미국에 상장시키라는 얘기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게 2016년 가을인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지주회사 추진하겠다 그랬고요. 배당을 늘려주겠다고 다 얘기했는데 딱 하나 안 된다는 거가 뉴욕 상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곤란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라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뉴욕에 상장하는 순간 그런 이상한 그 회계 이런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까다롭게 되겠고 툭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대주주 경영진이 뭐 잘못됐다가 그냥 수가 맞더랍니다. 고소 고발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알리바바 그런 회사 있잖아요.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알리바바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회계제도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어떻게 믿어 중국 뭐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소한 상해에 상장된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끼리 이상한 것들이 많이 해서 상장 폐지된 게 많잖아요. 최소한 뉴욕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그렇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SEC 규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된 수익과 펀더멘탈 중심이 있고 원하는 퇴출 제도 있는데 이것도 재미나는 겁니다. 원하는 퇴출 제도가 해외 주식시장의 장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퇴출이라는 게 뭐냐면 상장됐다가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가 별로 못 보실 겁니다. 못 보셨을 거예요. 물론 요즘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게 있죠. 이게 뭐 회계제도가 뭐 잘못 오면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우조선이요. 대우조선이 거래가 정지가 또 상당히가 됐었잖아요. 회계가 이상하게 돼갖고 그런 거 있었죠. 미국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인데요. 미국은 아마 이런 통계를 못 보셨을 거예요. 미국은요. 평균요. 아니 우리가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한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상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에. 근데 다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S&P 500 기준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보지만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8,000에서 10,000개 정도 상장돼 있다고 보시는데 상장이 쉬워요. 우리보다. 그렇지만 미국에요. 그 상장된 기업의 40%는 7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됩니다. 상장이 폐지돼요. 그만큼 들고 나구가 쉬워요. 툭하면 잘못되면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스스로도 포기해버리고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뭐냐면 역설적으로 거기서 10년이고 2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S&P 500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다우지수 들어보셨잖아요. 나스닥 들어보셨죠. 우리가 저도 방송에서 하지만 혹시 저 아침에 새벽 방송 보신 분 계세요? 저 텔레비 나오는 거 보시는 분 계세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또. 서무하게. 예. 네. 저는 오늘 같은 날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보통 8시 반에 자거든요. 보통 3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찍 새벽형 인간이다. 근데 보시면 항상 안 보셔도 상관없고 S&P 500이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우 30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다우는 딱 30개입니다. 30개. S&P 500은 500개, 500개. 1,500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5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스닥도 500 뭐 다 있는데 나스닥도 100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나스닥 지수는 딱 100종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100종목. 이게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해보면 한 520개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 들어가는 들이 상당부 S&P 500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합은 530개 정도 돼요. 기업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안정돼서 살아남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그냥 미국 기업들 일반적으로 보면 퇴출이 엄청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퇴출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에 이끌리는 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가면 아무리 엉터리 같다고 냅둬요. 돈은 못 벌고 적자.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은 물론 3년 지난 3년 동안 연속 적자는 뭐라 되지만 또 어떻게 됐건 합니다. 관심도 없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회사도 있지만 진짜 이상한 기업들이 상장이 유지되는 게 꽤 많다는 거죠. 웬만하면 상장이 유지가 됩니다. 나쁘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대우조선이 상장되고 있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는 안 됐지만. 미국에 있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선진국에 있었으면. 그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게 미국이나 선진국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된 수요란 건 뭐냐면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대부분이 그런데요. 여기서 퇴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퇴직금에 대한 퇴직연금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창희 대표가 하신 그런 연금 시장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뭐 계좌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요. 주식 비중이 우리나라는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퇴직한 분들은 그만큼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근데 해외는 선진국,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런데 그게 보통 주식 비중이 60% 가까이 돼요. 특히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이 개인연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건가? 미국은, 선진국은 401k 이런 게 있어요. 401k. IRA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건 어떤 회사원이건 간에 직장인 간에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주식을 꾸준히 사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웬만한 젊은 층이 아주 극히를 제외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매달 30만 원, 매달 50만 원, 매달 100만 원을 꾸준하게 주식을 꾸준히 산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딱 차이예요. 꾸준하게 수급을 꾸준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축사면서 꾸준히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국은 주식으로 저축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존 리 아시죠? 존 리. 메리츠의 존 리 유명한 분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랑 대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존 리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한국에 들어온 게 잘못했다. 근데 농담도 하면서 그랬어요. 그분의 철학이 이거잖아요. 주식으로 저축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으로 저축하는 나라가 별로 아닌 거죠.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근데 아까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젊은 친구들 돈이 없어서. 미국 사람은 젊은이들 돈 있나요? 네. 그건 뭐냐면 100만 원이 있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건 200만 원을 벌건 1000만 원 간에 어찌됐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주식은 자꾸 투기적으로 보죠. 내가 주식을 뭐란 걸 사거나 아니면 펀드를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거거든. 차마 내 친구, 내 남편, 우리 형, 동생은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주식을 비싸게 사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크게 돈 버는 회사도 아닌데 샀다 팔았다는 건 딱 그런 거 아닌가요? 대북 관련주가 있어요. 대북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무슨 개성 관련주가 있고 금강산 관련주가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거는 언젠가 조금 지나면 다 떨어질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난 먼저 샀다가 좀 엄한 눈탱이 쳐갖고 다른 사람이 사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거대한 투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투기의 것은 재미가 없죠. 점잖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섰다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섰다랑 다를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뭘 찍는 걸 잘했어요. 진짜로. 오늘 현재도 잘해요, 그거를. 근데 심지어는 전 경마장에 가서도 요즘 한 10년째 안 갔지만 전 경마장 가서 돈을 별로 잃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경마장 있죠. 경마보다도 못한 판이 어찌 보면 주식이에요. 왜냐하면요. 경마는 10명이 돈을 걸잖아요. 물론 경마장 나라에서 하잖아요. 한국 경마장이 먹잖아요. 걔네들이 20%를 먹고 뭐 25% 먹더라도 먹고 나머지는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죠. 경마장을 나라에서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올라갈 때 다 좋을 수 있지만 떨어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시장에 얹으면 다 돈을 잃어요. 그럴 때 어떤 분 말씀하셨죠. 사모님이 말했지만 증권회사는 벌죠. 수수료 벌잖아요. 근데 증권회사 수수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더 나쁘다? 더 이상한 사람이 뭐냐면 누가 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벌어들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거래세를 차곡차곡 벌어들이잖아요. 거래세를. 저기서 하는 퀴즈 낼까요? 퀴즈. 여기 뒤에 사모님은 교보에서 저 보셨던 분은
대답하시면 안 되겠고요. 대한민국의 거래세 있잖아요. 거래세. 거래세는 0.3%를 차곡차곡 떼어가잖아요. 재미나는 거요. 그거 아세요? 정리매매라고 혹시 아세요? 정리매매? 정리매매라는 거는 그걸 여기서 정리매매 해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정리매매까지 하시면 정리매매라는 거는 어느 순간 되면 상장 폐지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루 이틀 거는 거를 마음대로 거래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폭이 요즘 위아래 30%잖아요. 30%도 없이 막 거래를 시켜요. 10,000원도 됐다가 100원도 됐다가 20,000원 됐다가 10,000원 됐다가 막 그래서 완전 정리하라고 너희들. 그걸 정리매매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은 부도가 나갖고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직전에 그러니까 상대 주식은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정리매매인데요. 정리매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0.3%를 차곡차곡 뛰어갑니다. 거래세가. 많은 분들 느끼시잖아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서 매매 수수료 안 받는 증권사 꽤 있죠. NH증권인가? 그러니까 NH증권이 나무관가 뭔가 해갖고요. 평생 무료하니까 삼성도 뭐 무료하고 뭐 5년 뭐 무료 막 주잖아요.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느냐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그걸 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다른 데가 있죠. 걔네들 열심히 또 돈을 꿔주잖아요. 이자를 받죠. 그리고 딴 거 뭐 하는 건데 어찌됐건 돈을 안 받잖아요. 안 받는 증권사가 꽤 있죠. 미국 해외 주식은 어렵다고 비싸다고 그러지만 해외 주식도 대신증권의 크레용인가 이거 하면 1년 동안 수수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갖고 먹고 사는 시즌이 끝난 거죠. 지금 아무리 수수료 안 받더라도 나라에서 거래세를 받죠. 아니면 해외 주식은 최소 $5 돈 내는 게 있어요. 건당 $5 받는 걸 그거를 예탁원에서 또 받아요. 예탁원. 아무 다름 없이 예탁원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뛰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특히 국내 주식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세로 걷어가죠. 거래세. 돈을 잃었다고 해서 거래세를 안 내나요? 다 뜯어가잖아요. 친절하게 알아서 걷어가잖아요. 물론 아까 어떤 사모님 말씀대로 편할 수 있죠. 내가 계산도 안 하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좋죠. 좋은 거죠. 편하게 하니까요. 허무하게 돈을 받아가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담배 태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을 한 분 드시는데요. 한 분 드시는데 아마 이 선생님은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담배세 있죠, 담배세. 담배세도 엄청나게 내잖아요. 엄청나게 내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근혜 정부 한 거 두 번째 잘한 거 저는 담배세를 올리는 거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담배세를 지금보다 따따블 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너무 싸요. 저는 담배 한 갑에 15,000원 이상 봐. $20 정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 개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담배세를 많이 뜯어가잖아요. 또 하나가 보면 맥주, 소주. 주세 냈잖아요. 주세. 엄청 내잖아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담배세, 주세, 거래세. 제일 많은 순서대로 맞춰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제일 먼저 맞추신 분한테. 담배세, 주세, 거래세. 3개. 손 들고 딱 말씀을 맞추시면 바로 선물 드립니다. 바로 선물. 제가 선물 딱 진짜 갖고 왔어요. 네. 손 들고 와요. 손 들고. 담배세지, 담배세. 주세. 술 마시에 들어가는 주세. 거래세 있죠, 거래세. 주식하고 사업할 때 거래세. 담배세, 주세, 거래세. 제일 많은 순서대로. 총액으로? 네, 총액이요, 총액. 예, 이거 손 들고 말씀하세요. 손 안 들면 빵이에요, 빵. 진짜. 제가 이런 건 농담 안 하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오다가 오늘 서점에 들렸다가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제가 쓴 책. 예, 이거 드릴게요. 진짜로. 예. 거래세, 주세, 담배세. 이거 거래세. 다시 말해서 그 기회를 딱 한 번입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거래세, 다음에? 주세. 땡이죠, 땡. 먼저 손 드세요. 먼저 손 드세요. 거래세, 담배세, 주세. 거래세, 담배세. 주세, 거래세, 담배세, 주세. 땡이죠, 땡. 예, 제일 옷 하나 넣어, 줄. 예. 주세, 담배세, 그래서. 술 많이 드세요? 결혼하셨죠? 네? 결혼. 네. 남편분이 술 많이 드시죠? 좀 먹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땡이에요, 땡. 땡이에요, 땡. 예. 또 다른 분요.
책을 제가 갖고 갈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줄까? 예. 예. 담배세 거래세 주세. 아, 이제 드릴게요. 담배세 거래세 주세요. 마시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술을 좀 마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주세를 안 올렸잖아요. 주세가요, 담배세가 재작년 기준으로 13조 원이거든요. 13조 원. 근데 작년엔 더 많이 팔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담배세가 1등입니다, 1등. 탁월하게 1등이에요. 거래세 있죠, 거래세. 거래세가 작년 기준으로 7조 정도 나왔습니다. 7조에서 8조. 주세는 3조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 하시잖아요. 세개 다 하시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세 개 다 하신 분은 여기서 세 개 다 하신 분 여기 빼놓고 또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는데 이분은 제가 그래서 농담하면서 그래요. 세 개 다 하신 분은 모범 납세인을 주자. 모범 납세인은 저는 혜택이 없잖아요. 안 해봤는데 제 친구가 모범 납세인이 2명 있어. 사업하는 친구가 있고 치과 의사가 2개 자요. 모범 납세인이에요. 그래서 모범 납세인이 뭘 하냐니까 요즘 들어온지 모르겠는데요. 공항에 귀빈 주차장을 주고 스승을 수 있게 해주고 출국할 때 빨리 출국하게. 줄을 많이 쓰잖아요. 출국할 때 마지막에 그때 모범 납세인이 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딱 2개 혜택인데 최소한 그거라도 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죠. 3종 세트를 다 하시는 분이요. 근데 문제는 거래세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 중에 3나라밖에 없어요. 멕시코, 그리스, 그리고 한국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조금 있는데 아주 미미하고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는 3개밖에 없어요. 그거 위주로 하는 나라예요. 엄청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지 세금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 주식은 딱 차이가 있어요. 해외 주식은 거래세가 없어요. 거래세가 없이네 대신에 벌면 양도세를 내요.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2% 내거든요. 22%? 20%에다가 주민세 10%에다 22%를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돈을 번 거에서 이익 내는 거. 근데 대부분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야 그러죠. 거래세 내는 게 편하다 그러신 분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고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요즘 보면 증권회사에 다 처리해 주거든요. 증권회사에서 해주고 증권회사 딱 줘요. 그럼 갖고 자기가 양도소득세 내면 되고 없더라도 내면 되고 신고하면 되고 아니면 여러 증권사 있으면 용지를 받아갖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 직원이 친절하다는 의사예요. 엄청 친절하거든요. 그 친구들 알아서 계산해줘요. 내고 안 내고 하면 되죠. 근데 보면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젠가에서 양도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양도세의 어려운 이유는 이거죠. 대한민국에서 양도세를 해보면 앞서 우리나라 7조에서 8조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세를 받으면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누가 계산한 적이 있는데 3천억이 안 거친다 우리나라. 그게 똑같아요. 담배세를 많이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조세 편의주의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양도소득세에서 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대한민국. 이게 좀 약간 보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다만 양도세라는 것 때문에 해외 주식은 언니와 똑같아요. 베트남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주식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거래세가 없어요. 버블 없어요. 지금 대신에 양도세가 있다. 1년 동안 모아서. 그것도 내가 뭐 삼성, 애플로 1,000만 원 벌고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800만 원 손해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사고 판 거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나는 많이 벌었는데 뭐 손해 났잖아요. 그럼 돈 안 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은 많이 하잖아요. 오마이 현인 그래갖고 뭐 존경받는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분은 잘 몰라요. 이분이 잭 보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한 90살 넘었었죠. 90살 넘었는데 이분은 뭐 어디냐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거죠.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회사고요.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뱅가드 자산운용이라는 게 있어요. 뱅가드 자산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뱅가드 ETF, 뱅가드 펀드 이런 게 사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 계신데 그 뱅가드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뱅가드 창업하고 쉽게 얘기하면 ETF의 창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ETF나 아니면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사람. 그리고 물론 창시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한 거고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가 두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뱅가드, 하나가 블랙락.
블랙락 자산운용, 뱅가드 자산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랑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고시 합격하면 국내에서 잔치하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누가 골드만삭스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포분들. 그래서 교포가 한 번데 처음에는 이제 일반 자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변호사, 의사 된 걸 또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분 중에서도 교포분들 아니 친척분 그런 분 있죠. 우리 애가 의사 됐다. 변호사 돈 잘 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전 같으면 골드만삭스다. JP 모건 들어갔다면 자랑합니다. 요즘 제 친구들 보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제 친구들 하니까 보면 자랑하는 것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아들 구글 들어갔다는 거 엄청 강조 많이 해요. 구글. 예를 들어서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교포도 아니에요. 애가. 여기서 순수 한국이에요. 그리고 나름 보면 평범하지만 평범한 건 아니죠. 서울 과고를 또 2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여하튼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토종으로 구글에 들어갔대요. 이 친구가 보면 한국에 뉴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VN 이런 데서 보면 지니어스 이런 프로그램에도 한번 났어요. 얘가. 이 아빠는 제 친구는 엄청 잘 압니다. 우리 아들이 구글 들어간 거. 똑같이 교포들도 구글 들어갔다, 아마존 들어갔다, 페이스북 들어갔다 엄청 자랑합니다. 보면 보통 자식 자랑 안 할 것 같으니까 딱 자랑하는 애 보면 그런 데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어디 갔냐? 골드만삭스 들어갔는데요. 금융으로 보면 요즘 보면 블랙락이나 뱅가드로 들어갔더니 엄청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 들어갔다. 그게 그만큼 세계적인 명소이고 세계에서 최고의 자산운용사가 두 개 있다는 게 블랙락이랑 뱅가드예요. 바로 이 뱅가드의 대표가 이제 90살이 넘어놓은 상업자인데요. 이 양반은 88살인데 미국 나이고 작년께 때문에 한국 나이는 90이 넘은 분인데 지금이요. 이분이 아직도 풀리 100%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미국이 자기 더 계속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근데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는 거예요. 이 양반은 물론 이 양반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 여전히 제일 이상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기술 지향적인 경제 규모를 갖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요 얘기를 하면 약간 또 저를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래 너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친미주의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딱 하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과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경영 환경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앞서 제가 인터파크 얘기해 드렸는데요. 인터파크는 주가가 5년째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년째 내리고. 예전에 보면 처음에 10년 전에 처음 인터넷 쇼핑할 때 보면 인터파크랑 지마켓 꽉 잡았잖아요. 그때 거기까지였죠. 지금도 보면 인터파크에서 공연 이런 것도 꽉 잡고 있어요. 그때 거기까지였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쿠팡 있죠, 쿠팡.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쿠팡 있죠, 쿠팡. 쿠팡맨들, 쿠팡맨 이러잖아요. 1년에 수천억 적자 냅니다. 위메프도 수천억 엄청나게 적자 내요. 상상 이상의 적자 냅니다. 제일 많은 게 쿠팡이 되겠고요. 위메프도 그렇고요. 막 그런 시리즈 다 엄청 적자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재미나는 것도 약간 슬픈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국은 뭐 하나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복사 붙이기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게 많아요. 거기다가 재벌들이 다 들어가죠. 11번가 누가 했어요? SK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세계 없나? 다 신세계 이마트하고 통합돼서 쓱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롯데 다 하죠. 1992년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홈쇼핑이 우리나라, 케이블 TV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명확히 기억해요. 제가 그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홈쇼핑이 중소기업 보유업종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기억하시는 거겠지만, 삼구쇼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중소기업이었어요. 지금 삼구쇼핑 날라갔죠? CJ로 넘어갔죠? 현대 하죠? GS 하죠? 어느 순간 롯데도 하죠? 어느 순간 SK도 하죠? 전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TV 채널에서 홈쇼핑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크다는 미국도 Q 채널 이런 거 딱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돌려보더라도.
그런데 무슨 상생을 얘기합니까? 엄청 복사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는 작은데 다 달려드는 거죠. 커피숍 있죠, 커피숍. 우리가 5,700개 정도 있거든요. 커피숍. 장사 되기가 쉽지 않죠. 특히 개인들이 해갖고, 물론, 있죠. 뭐 강릉의 유명한 커피하우스, 뭐 이런 거 있죠. 많이 여성분들 가잖아요. 아, 맛있죠. 그런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양평에 큰 데 있잖아요. 뭐 커피 뭐 이런 게 엄청 유명한데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커피 알게 보면 스타벅스에 우리나라 갖고 있는 건 신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커피비는 뭐 실제인가 뭐 막 하잖아요. 뭐 재벌들이 막 하잖아요. 이게 미국은 별로 안 그렇잖아. 아마존 하나 나온 다음에 비슷한 결제를 안 만들잖아요. 뭐 하나 나온 다음에 완전 새로운 게 아니면 또 젊은 애들이 새로운 걸 막 하죠. 새로운 혁신적인 걸 막 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과 약간의 제 비판적으로 한국과의 차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물쇠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크게 복사 붙이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여기 캐나다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캐나다 가보셨죠? 어느 쪽 가보셨어요? 네? 밴쿠버 가보셨어요? 밴쿠버는 어디 가셨어요? 아, 그 몬트리올 이런 데 가보셨어요? 몬트리올 겨울에 가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네. 가을도 춥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저희 딸은 몬트리올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많이 그 겨울에 요즘 입는 캐나다 구스 있죠. 캐나다 구스요. 제가 처음에 몬트리올을 갔는 게 제가 3월에 한번 갔어요. 3월에 저희 딸 때문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갔더니 근데 정말 가보셨는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비도 엄청 칙착칙착하고 추운데 그냥 보통 옷 입고 갔다가 좀 엄청나게 추워서 벌벌 돌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저희 딸이랑 아들이랑 셋이서 갔는데. 딱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버스 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모자 있죠, 모자. 저 그때만 해도 캐나다 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딱 캐나다 구스 마크가 모자에 딱 달려있고요. 또 하나가 옷 있죠, 옷. 파카. 그걸 다 입고 있고요. 장갑 있죠? 장갑도 캐나다 구스 딱 맞고 있어요. 저 그때까지도 캐나다 구스 알지도 못했어요. 벌써 한 7, 8년 전인데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약간 제가 과장해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장하면 한 60%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교복이라 그래요. 몬트리올에서. 그게 캐나다 구스입니다. 밴쿠버 쪽으로 오잖아요. 밴쿠버 쪽으로 오면 저 이제 밴쿠버에서도 좀 2, 3년 살았거든요. 밴쿠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구스는 요즘은 또 입어요. 요즘은 캐나다 구스가 아직 좀 봄 옷도 만들어갖고 입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캐나다 구스를 본 적이 없고 다들 아크테릭스라는 옷을 입어요. 아크테릭스는 여기 보시면 등산하시는 분 좀 아시죠? 브랜드. 좀 아시는 분 계시고. 우리는 엄청 비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 롯데 이런 데 보더라도 보통 뭐 윈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50만 원 받고 그러고 이런데 그게 보통 거기서는 한 300불 정도 하는 건데 여기서 300불짜리 여기서 한 7,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입고 다니, 다. 쟤들이 다 입고 다녀요. 그리고 운동하는 여자들 있죠. 뭐 여성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운동하는 여성분들 바깥에 길거리에 다니는 걸 보면 똑같은 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게 보면 요즘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요즘은 좀 젊은 친구 우리나라에서 입던데 그게 보면 룰루레몬 바지를 입습니다. 이 친구. 룰루레몬 바지를 입거든요. 그게 쫙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뛰고 운동하고 막 있는 게 있어요. 요가 하는 거 입는 건데 외출복도 많이 입죠. 그걸. 근데 보면 캐나다 구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캐나다 구스를 딴 브랜드가 왜 없었겠냐는 거죠. 근데 캐나다 구스 하나 나오니까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새로운 걸 잘 안 만드는 거예요. 아크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캐나다의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은 아크테릭스 외에는 안 입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부 쪽 가면 토론토에서 아크테릭스는 견디지 못하죠. 그렇게 추운 데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나오면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걸 찾는 거죠. 새로운 서비스라고 인공지능하고 새로운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하나 나오면 재벌들이 가서 덜컥 해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지나 이런 데서 커피숍 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디즈니가 커피숍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는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거에 비해서 분산이 안 돼 있고 오히려 똑같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잭포글이 얘기하는 거가 바로 시장에서 기술 지향적인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전 세계를 결국 압도할 것이라고 잭포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비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